네, 안녕하세요. 미래공부의 저자 박성원입니다. 벌써 저희가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4강째 오늘 하게 되어 있는데요. 4강은 특별히 미래공부라는 제 책을 읽으신 독자들께서 직접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메일로 혹은 전화로 출판사 측에 알려주셔서 아는 한 성의껏 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미래학이란 학문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보잖아요. 과거에 대한 공부는 하고 있죠. 역사학이라고, 그죠? 현재 공부라는 건 뭐냐? 현재 공부라는 건 별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문에서 나오는 거, 언론에서 나오는 거, 또 방송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현재 학문들이 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학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미래라는 시제가 있는데 왜 미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을까? 미래학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미래학이라는 학문으로서의 미래학은 연유를 따져보니까 연원을 1960년대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6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1945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전쟁이 워낙 참혹했기 때문에 정말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건물 뭐 이런 거는 뭐 대부분이 파괴가 되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뭘 잘못 생각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치렀을까. 뭔가 우리가 과학을 너무 맹신했나? 인간을 너무 맹신했나? 여러 가지 미래 준비에 대해서 소홀했나?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폐허 위에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까? 이전과 똑같은 질서의 그 사회를 만든다면 또 전쟁하고 싸우고 갈등을 빚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질서, 다른 어떤 규칙,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서기 2000년에 대한 상상, 그때로 치면은 40년쯤 뒤겠죠.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어떤 사회를 만들면 좋을까 하는 일련의 학자들 혹은 사회운동가들의 모임에서 사실은 미래학이 태동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60년대 말, 그다음에 70년대 초반에 World Future Studies Federation, 세계 미래학 연맹이라는 큰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50년이 됐습니다. 67년 오슬로에서 사실 시작이 돼서 70년에 첫 이제 1회를 맞이했거든요. 미국에서는 World Future Society, 세계 미래 사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60년대인데요. 그거는 왜 만들어졌냐면 사실 미국은 승전국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데가 지금은 해체돼서 없어졌습니다만 소련이라는, 어떻게 하면 소련하고 경쟁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러자면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군사적인 목적에서 사실 월드 퓨처 소사이어티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은 군사적인 목적 플러스 경제적인 목적에 미국 중심의 미래학 연맹이 있다면 이 유럽 중심의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세계 미래학 연맹은 평화, 또 다시는 그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미래학은 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사회학에서는 혹시 어떤 분파에 속하는지, 미래학은 사회학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미래는 분과 학문이라기보다는 분야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미래학을 태동시켰거든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분과 학문이라기보다는 어떤 통합적 성격의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미래의 이 다양한 가능성들, 변화상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래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그 변화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에 각각 담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균형 있게 변화의 양상을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도 어떤 미래상이 있을지를 좀 추적을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중에 성장, 붕괴, 또 보존, 변형의 미래가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뭐 책을 읽어보신 독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미래를 분류하냐면 세 가지로 분류해요. 현재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혹은 현재보다 못한 상황을 월스트 시나리오라고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 현재대로라면 BAU 시나리오, 비즈니스 as usual. 현재 우리가 그냥 크게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미래가 어떨 것 같다. 그런 거죠. 현재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 베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현재보다 더 못한 월스트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 구분 방법이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베스트인지 뭐가 월스트인지 그거는 현재 시각에서 봤을 때 베스트인 거지 미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월스트일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하고 더 많이 만들어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 근데 그게 미래 세대의 시각, 예를 들면 50년, 100년 뒤에 태어날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선배들이 잘못한 걸로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지구가 그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핵발전소를 만들고 물질적 풍요를 이루어서 현재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베스트지만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월스트일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어떤 상황을 베스트냐 월스트냐 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판단이 유보된 그러나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렇게 나열한 앞서 질문해 주신 그 네 가지의 어떤 서랍이 훨씬 더 공정하고 훨씬 더 어떤 미래의 기회나 위협을 미래의 기회나 위협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틀이 아닐까. 근데 꼭 네 가지냐 10가지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뭐 2가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미래학자마다 이제 시각이 다른데요. 차이점이나 차별점을 보면서 내 조직에 맞는 시나리오 방법을 찾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주팔자 봅니다. 연초만 되면 왜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뭐 제 생일 넣고 시 놓으면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 저도 가끔 해요. 왜냐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자로서의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 어떤 원리로 사람의 운명을 예측을 할까. 저도 만약에 계기가 되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전통이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쓴 신용복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돌아가신 몇 해 전에. 저도 그 강의라는 책을 보고 되게 밑줄 쫙 그은 게 있어요. 미래학자적 시각에서. 뭐가 있냐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신점을 본다. 사주팔자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역 설명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강자들은 사실 미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만들거든요. 원하는 대로. 근데 겸손하고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행동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초래할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할까? 좀 너무 거창합니까?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하지 않거든요. 내가 뭔가 실수가 있을 거야. 또 내가 뭔가 고려하지 못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가면서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는 거는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마치 내 미래인 양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미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뭘 하려고 해도, 뭘 도전하려고 해도 그때 사주 보았는데 뭘 하지 말라 그러던데, 뭔가 운이 안 따른다 그러던데. 미래는 절대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내가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 오지 않은 시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학이 존재하는 거고요. 사주팔자 보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마치 그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지는 말자. 우리의 어떤 행동을 성찰하는 어떤 자세,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게 보기 위한 기회다. 뭐 그건 저는 좋습니다.
연구 서적들을 보면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면 잘 된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망할 거다. 저는 둘 다 좋다고 봅니다.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일종의 워닝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 그런 것도 정말 다 중요하죠. 사실 미래에 어떻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좋은 면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미래가 펼쳐지면서 손해보는 사람 당연히 있죠. 그 미래가 왔을 때 일자리를 뺏기는 사람도 있고, 그 미래가 왔을 때 내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그 미래가 와서 기회가 더 생기는 경우, 뭐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것이 온전히 사회에서 이렇게 수용이 되려면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장밋빛 미래만 제시한 경우가 과거에는 왕왕 있었죠. 미래학자들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분명히 성장도 있지만 붕괴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성장과 붕괴 사이쯤에 존재하는 보존 시나리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지 어떤 하나의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대로 틀림없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극단적인 미래를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 미래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죠. 사실 제가 SF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영화 있죠. 지구 멸망.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안 보기를 추천해요. 왜냐면 그것도 가능적인 측면에서 미래일 수 있는데 뭐가 안 좋냐면 이건 대안이 없는 거죠. 어떤 큰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를 덮친다. 혹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 혹은 외계인의 침공, 이런 시나리오들은 영화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닥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 상황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미래학은 대안을 내놓는 학문인데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가정을 해놓으면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미래학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이 질문에 답할 게 있거든요. 한 가지는 떠오르는 게 전인권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마치 시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미래학이라는 것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달라요. 서양에서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미래적 대안은 과거를 부인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이런 뉘앙스, 이런 태도들이 있는데 동양은 그렇진 않아요. 동양의 이 문화나 철학들을 읽어보면 과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행동을 조심해라. 네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너의 후손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 속에서 만들어진 현재인 거고 현재의 노력이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그냥 덮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죠. 그러나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조건과 맥락이 있거든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부는 그것이 미래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인권은 지나간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도 지나간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웹, 거미줄처럼 엮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저는 이게 상당히 동아시아적 미래지향적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나는 건 시집인데요. 아마 독자분들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요. 박준이라는 시인이 있으세요. 박준 시인이 쓴 시집 중에 이제 최근 2018년 작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집을 제가 읽고 뭐지? 그리고 이렇게 몇 장을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그냥 확 빨려 들어가는 걸 발견했어요. 장마 태백에서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었습니다. 이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엮는 이 시인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핵심적인 구절 같아요. 시간을 일렬로 나열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섞어서 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는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쓴 글이 당신한테 갈 때까지 시간이 있겠죠. 근데 닿을 때쯤이면 그 뒤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그 미래 사건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함께 어떤 현상을 공유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해 보면 어떨까. 저도 시제에 대해서 미래학 공부할 때 꽤 공부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한국인은 어느 때 미래를 암시하는 말을 할까 뭐 이런 거를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뭐 하겠다 할 때 get이라는 말은 미래를 내포해요. 조만간 비가 오겠네 라고 할 때 get이라는 걸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get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경험에 기반한 미래 예측이에요. 또 하나 이 get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의지가 들어가요. 내가 뭘 하겠다. 어떤 미래에서 내 미래를 위해서 뭘 개척해 보겠다. 도전해 보겠다 할 때도 이제 get이라는 걸 쓰거든요. 또 이 시인도 새로 시작하는 편지를 한번 적어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근데 이 박준 시인의 시어들을 평론가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제가 두 번 놀랐어요. 상대방의 미래를 내가 먼저 살고 그것을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사는 일. 그렇기에 이 시집의 화자는 조금 먼저 시대를 앞서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박준의 시에서 느껴지는 가치는 약간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미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돌보는 그분들의 웰빙이라고 할까요? 안녕을 한번 예측해보고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노력들을 먼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미래학이 꿈꾸는 인재들이죠. 이 세계를 돌본다라는 그 심정을 갖고 있으면 미래를 앞서서 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박준의 시집은 미래학 서적이라고 봐도 저는 무리스럽지 않아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정도로 제가 질문에 답을 하면 될까요? 너무 길었나? 네.